예, 안녕하십니까. 임진혁입니다. 기업가 정신의 이해와 활용, 오늘 5번째 맥락으로 사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가 정신 분야에서 이 사내 기업가 정신은 많이 연구되거나 또 활용된 부분은 아니지만 최근 수년 사이에 사내 기업가 정신 혹은 사내 벤처링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요성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조직 분야에서 기업 성장 혹은 기업 발전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과거의 경영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내 기업가 정신이 이를 이룰 수 있는 핵심 동력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 분야에서 사내 기업가 정신을 이제부터는 비중 있게 이해하고 다뤄야 될 것은 충분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내 기업가 정신이 이론적으로 많이 연구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공해 드릴 내용은 어떤 경영학에서 혹은 기업가 정신에서 사내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보다도 보다 이를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즉 실제 경영이나 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발생되는 일을 사내 기업가 정신으로 해석해서 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경영 컨설팅에 참여했던 분들의 사례, 또 제가 직접 경영 진단을 했던 사례들을 좀 사례로 활용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본 강의의 학습 목표입니다. 사내 기업가 정신의 그 의미를 파악하고 글로벌리제이션, 글로벌화가 진척됨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데 이를 인지하고자 함이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 미래 기업의 필수 동력이 되는 성장의 필수 동력이 되는 사내 기업가 정신과 또 사내 기업가 정신의 핵심 개념이 바로 사내 아이디어인데 그 관계를 파악하고자 함이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학습 목표는 사내 기업가 정신의 구현 방법을 인지하고 자신의 현재 혹은 미래 조직에 대해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내 기업가 정신이 이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건 알겠습니다만은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얼마만큼 나의 상황에 이를 어플리케이션, 접목, 활용시키느냐가 중점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조직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내 기업가 정신을 나의 조직 혹은 아직 조직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래 나의 조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중요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내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변화, 그 변화의 흐름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제1의 물결 혹은 제1차 혁명을 농업혁명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유목 생활을 주로 했죠. 그러자 농업기술이 발달하자 한 곳에 머물고 농사를 짓고 이러면서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부락이 생기고 부락이 만들어지자 이제 거기에 국가가 세워지자 보다 많은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관리가 이루어지는 인류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했죠. 이를 우리는 농업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제2의 물결은 뭐죠? 180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입니다. 즉,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하기 위해서 증기기관, 전기 등이 개발되면서 우리는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공업화 산업혁명이라고도 의미하죠. 제3의 혁명은 지식정보혁명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PC가 보급이 되고 또 더불어서 거기에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가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접근하고 정보를 배출시킬 수 있는 정보화 혁명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지금도 여전히 정보화 시대에 머물렀나요? 이를 다른 관점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을 증기기관의 발명이다 라고 언급한다면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통한 대량 생산이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 시스템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최근에 막 발생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즉 어떻습니까? 이제는 IoT,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들어가서 과거에 우리는 PC와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이동기기로만 인터넷을 했는데 모든 사물을 통해 우리는 인터넷하고
인터넷을 실행할 수 있고 또 사물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또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서 가상의 상황이 현실이 돼서 우리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생태계의 도출, 또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해서 이제는 기계가 사람처럼 행동하고 가치를 판단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지난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등장한 언어로 그 이후에 전 세계를 휩쓸고 간 하나의 키워드로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인류 사회는 이렇게 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그리고 롤프 얀센이라는 미래학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표현합니다. 이때는 뭐냐? 모든 생활 공간이 스토리가 있고 테마화된 공간이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제주도 한 번쯤은 다녀오셨을 거라 생각은 되는데 1,800원을 들여선 제주 컨벤션 센터가 아주 멋있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주 컨벤션 센터를 관광하러 보러 제주도 가진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제주도에 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주도에서 처음 만들어진 그 올레길을 한번 관광하러 간다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어떤 컨텐츠든 그 안에 스토리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이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흉물스러웠던 어떤 유원지였던 남이섬이 그 안에 스토리를 넣자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지금 우리 인류 사회는 드림 소사이어티, 꿈을 꾸는 시대다. 그 안에 스토리, 테마가 담겨 있는 시대다라고 전문가들은 또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로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관리 경제에서 기업가적 경제로 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일본 대표적으로 관리 경제에서 성공한 경제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세계 최대 항공모함을 만들 정도로 어떤 기술이 발전된 국가였죠. 항공모함을 만든다는 건 뭡니까? 종합적으로 과학기술, 군사기술, 또 그 안에 매니지먼트 기법까지 종합적으로 구현되어야지만이 세계 최대 항공모함을 만들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일본은 그 자신감으로 진주만을 폭격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발생시킨 하나의 나라가 되긴 했는데요. 미국에 패배한 후 이제 일본의 전체 영토는 폐허가 됐습니다. 이에 일본 정치권에서는 국가 재건을 위한 많은 노력을 펼쳤는데요. 대표적으로 생산성 향상 운동을 펼쳤습니다. 말 그대로 짧은 시간에 국가가 재건을 이루려면은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생산성 향상 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에 대표적으로 생산성 향상 운동이 그 유명한 3정 OS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품, 정량, 정의치에 물건을 갖다 놓음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OS, 5S,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유지라는 OS 운동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3정 OS 운동인 것이죠. 이를 잘 도입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린 기업들이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가전기업, 전자기업, 소니, 도요타, 파나소닉 이런 기업이었습니다. 즉 짧은 시간 안에 얼마만큼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성을 높이느냐, 이를 위해 ROI, Return on Investment, 투입 대비 산출물이 어떠냐, Productivity, 단위당 생산성은 어떠냐, 이를 꼼꼼히 체크해서 더 높은 것을 찾아가는, 우리는 이를 관리 경제, 매니저리얼 이코노미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본은 꾸준히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세계 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일본의 매니저리얼 이코노미, 3정 OS 운동 같은 생산성 향상 운동을 많이 도입해서 도요타식 생산 방식이라는 시스템을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를 비롯한 제조 기업들이 많이 벤치마킹하고 일본에 연수도 많이 가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일본 기업들이 다소 경쟁력을 잃기 시작하고 미국 기업들이 각광을 다시 받기 시작합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바로 knowledge management, 지식 경영론입니다. 각국이 이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구축한 끝에 상향 평준화된 고른 생산성이 펼쳐지는, 또 이에 따라서 경쟁이 심화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보다는 어떤 조직 구성원의 혹은 조직의 차별화된 지식과 아이디어가 더 큰 혁신적인 부가가치를 창조한다라는 지식과 아이디어를 강조하는 그런 경제 생태계가 표출됩니다. 이를 우리는 entrepreneurial economy, 기업가적 경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지식경영론의 대표적인 이론가, 학자 두 명이 바로 피터 드러커와 노나카입니다. 지식경영론은 지금도 유의미하게 많은 경영 현장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에는 두 가지 형태의 지식이 존재합니다. 바로 암묵지와 형식지라는 것이죠. 형식지가 뭐죠? 말이나 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즉 누구나 그 말을 듣고 글로 써 있는 어떤 지식을 본다면 익힐 수 있는 지식, 이것이 바로 형식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암묵지는 뭐냐? 말이나 글로서 표출할 수 없는 나만의 노하우, 나의 두뇌 혹은 잠재의식 속에 나만이 갖고 있는 지식을 우리는 암묵지라고 합니다. 당연히 발전하는 조직, 성장하는 조직은 이 암묵지와 형식지가 조직 구성원 간 원활히 펼쳐지고 잘 공유되는 조직입니다. 예, 피터 드러커와 노나카는 그런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화면처럼 지식이 잘 순환돼야 된다라는 게 바로 지식 경영론의 핵심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조직원 한 명이 본인만의 노하우로서 알고 있는 암묵지가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파돼서 또 다른 암묵지로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게 바로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변하는 공통화, 우리는 혹은 사회화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지식 경영이 조직 내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 멘토링 같은 거, 또 사수와 부사수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상사가 혹은 사수가 갖고 있는 암묵적 지식을 그 밑에 하위자도 받아들여서 나만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는 사회화가 멘토링 혹은 사수 부사수 제도를 통해서 사회화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소셜리제이션, 공통합니다. 또한 암묵적 지식은 암묵적 지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 이런 지식은 어떻게? 형식지로, 형식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이나 글로써 표출될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왜? 암묵적 지식이 암묵적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예를 들어 특정 개인이 그 조직을 이탈할 경우 지식은 사라져버리게 된다. 따라서 암묵적 지식은 말이나 글로써 나만에 남겨져 있어야 된다. 형식화돼야 된다. 이를 바로 표출화라고 얘기합니다. externalization. 그리고 더불어서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형식화된 지식은 또 다른 개인이 갖고 있는 형식화된 지식과 합쳐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컨비네이션, 연결하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잘 표출화된 형식화된 지식은 새로운 신입사원이 입사하거나 또 새로운 직원이 다른 사람의 지식을 학습을 통해 나만의 암묵적인 지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즉 형식화된 지식을 암묵적인 지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를 internalization, 내면화라는 겁니다. 즉 지식 경영론에서는 이처럼 암묵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이 원활하게 공통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원활하게 순환돼야지 성장하는 조직이고 발전하는 조직이다라는 게 핵심 개념인 것이죠. 즉 그만큼 21세기 경영에서는 단순하게 생산성을 찾아내거나 또 ROI, Return on Investment, 얼마를 투입해서 얼마를 뽑아왔느냐, 이런 산술적인 계산이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지식이 꾸준히 순환하면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힘을 마련할 때 회사는 조직은 발전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로 프레이텍이라는 스위스 가방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방이 지금은 조금 저가 제품도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초창기에는 가방 하나당 50만 원이 넘는 고가 제품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방의 재질이 아주 고급 가죽으로 만들었다면 뭐 50만 원도 비싸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프레이텍에서 만든 가방의 재질은 뭐냐? 공장에 쓰고 버린 폐천으로 가방을 제조하게 됩니다. 굉장히 의아하죠? 버려지는 공장의 폐 방수천으로 가방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고가에 팔린다. 근데 사람들의 바로 그런 자신만의 차별화된 가방을 갖고자 하는 니즈를 이 프레이텍은 잘 인지해서 이를 사업화한 것이죠. 즉 아주 고급스러운 가방은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또 새 방수천으로 가방을 만든다고 할지언정 만들 수 있을지언정 이에 스토리를 입히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프레이텍에서는 버려진 폐 방수천을 활용했다라는 스토리, 어디서부터 그 방수천이 수급됐다는 스토리, 또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품이 거의 없는 그런 차별화된 아이템을 통해 고객들의 니즈를 잘 자극해서 이 차별화된 가방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직원들의 아이디어, 지식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설 IT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다스 I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포스코라는 기업에서 분사 독립해서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기업 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는 상벌도 없고 정년도 없고 평생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직원들에게 복리 혜택이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한데 이 기업의 창업자이자 CEO인 이용우 대표는 스스로 나는 노조위원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기업의 CEO가 노조위원장이다?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기업의 경영진과 노조는 대립을 이룬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마이다스 IT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용우 대표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업의 노조위원장으로 직원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갖고 힘들어함을 파악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를 해결해 줄 때 직원들은 더 많은 아이디어와 지식을 갖고 새로운 참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21세기 기업일수록 직원들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잘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투여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ROI적 접근, 또 1인당 노동 생산성을 확인해가며 노동자의 역량평가적 접근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켰던 매니저리어, 관리경제에서 이제는 직원들의 아이디어, 지식이 중요한 앙트레프리니얼 이코노미로 전환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와 있습니다. 따라서 CEO부터 말단 직원까지 자신의 업에 대한 지식과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됐을 때 생존이 가능한 시대로 우리는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내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는 시대라는 것이죠. 즉 기업가 정신은 설립자, 창업자 혹은 기업가만이 가져야 될 어떠한 활동, 정신이 아니라 말단 직원부터 CEO 모두 전체 구성원이 가져야 될 하나의 역량으로 우리는 기업가 정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리가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을 매니저리얼 이코노미, 이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투자 대비 더 많은 회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단위 시간당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프로덕티비티, 생산성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면 지금 이 앙트레프리니얼 이코노미에서는 새로운 제4의 물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이디어, 창의성, 이를 토대로 한 기업가 정신, 기회 포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내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려면 우리 entrepreneurial orientation이라는 기업가적 지향성의 중요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소위 최근 뜨는 기업, 구글, 페이스북, 애플, 테슬라, 자라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뭘까요? 예, 도표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바와 같이 이런 5가지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자율성, 진취성 이런 5가지를 잘 구축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나하나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성입니다. 혁신성은 말 그대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그런 힘이죠. 새로운 기회와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에서 발생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혁신성에 대해서는 이 앞에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론적 교육에서 학습에서 슌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즉 혁신이 개선 혹은 더 나아짐이라는 개념과 다른 이유는 창조적 파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출시됐을 때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를 혁신이라고 부른 것이죠. 근데 우리가 혁신에 대해서 너무 제한적으로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혁신에 대해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이런 것들만 우리는 혁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보시는 화면에 언급이 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혁신에는 기술 혁신이 있어 새로운 제품과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도 있고 제품 시장 혁신이 있어 시장 조사, 제품 설계, 광고 촉진 등에도 혁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경영에도 혁신이 있습니다. 경영 시스템 및 조직 설계를 새롭게 하는 활동으로 앞서 말한 기술 혁신과 제품 시장 혁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에도 혁신이 있다는 것이죠. 이 기술 혁신, 제품 시장 혁신, 경영 혁신은 서로 맞물려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이스북, 구글, 애플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은 기술 혁신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시스템 통제, 조직 설계와 같은 경영 혁신과 더불어서 혁신적인 광고와 시장 조사와 같은 제품 시장 혁신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구글, 페이스북, 애플이 혁신의 대명사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혁신성입니다. 두 번째 기업가적 지향성은 진취성입니다. 진취성은 쉽게 말씀드려 도전 정신과 같은 것입니다. CEO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의 적극적인 경쟁 의지, 이 회사는 내 회사이고 경쟁사보다 더 나아지려는 의지, 이것이 바로 진취성이라는 것입니다. 우월한 성과를 내기 위한 의욕과 시장 내 지위를 바꾸기 위해 경쟁자들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도전 정신을 말합니다. 또 진취적인 기업들은 미래지향적이며 산업 내 경쟁 특성의 변화를 탐색하고 시장과 산업 내 성공적인 주도권을 지니는 성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고 산업 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도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우리 전기차로 유명하죠. 하지만 전기차라는 기술 혁신 제품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테슬라는 판매하는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한 진취성을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쇼윈도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에서 주문할 수 있게끔 하고 백화점 매장에서 자동차를 전시하고 판매하게끔 하는 그런 진취성을 보인 것이죠. 또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 그리고 최근에는 화성 탐사와 같은 말 그대로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경쟁 도전 의식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강한 임팩트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진취성을 지닌 테슬라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가적 지향성은 위험 감수성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위험을 감수할 때보다 기업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기업이 새로운 사업 성공에 확신이 없음에도 과감하게 활동해서 기꺼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또 위험한 프로젝트에 대해 실행하는 기업의 의욕, 또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이를 도전하는 의사결정을 행하거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활동을 바로 위험 감수성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위험이 있어. 남들은 주섬주섬 할 때 그래 이 위험 안에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야 라는 위험 감수성을 갖고 도전하는 기업이 바로 21세기보다 진보한 기업이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이고 그 기업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당장 위험한 것 같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위험해서 회피할 때 그 안에 우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스티브 잡스의 얘기입니다. 이런 위험 감수성 때문에 애플은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튠즈라는 그 MP3를 처음 만들었고 이를 아이팟에 넣었고 아이폰을 개발하고 아이패드를 개발하면서 꾸준히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위험이 있더라도 내놓으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위험 감수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업가적 지향성이 바로 자율성입니다. 개인이나 팀의 아이디어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가적 감각을 말합니다. 조직의 관료주의를 탈피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독립성을 의미하고 조직 내 새로운 제품 개발 및 다양한 아이디어의 출현에 큰 역할을 합니다. 아무래도 조직에서 시키는 일, 매뉴얼에 따른 일만 하기보다는 보다 자율성을 토대로 다양한 사업을 확장할 때 조직은 성장하는 것이 되겠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입니다. 71년도에 설립된 이 기업은 지난 40년간 흑자를 지속했습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많은 사람들이 항공기 탑승을 걱정할 때 이로 인해 많은 항공사들이 적자 위기에 처했을 때도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꾸준히 흑자를 낸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 승객운송 3위를 차지하고 시가총액 72%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큰 기업인데요.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다양한 성공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채널을 들어가서 보시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그 승무원들은 자신만의 자율성을 토대로 항공기 내에서 각종 안전사항을 전달합니다. 랩을 잘하는 승무원은 랩으로, 노래를 잘하는 승무원은 노래로, 퀴즈로 다양한 자율성을 토대로 자신만의 역량을 표출해서 승객에게 기내 안전사항을 전달하는 이런 자율성으로 성공한 기업이 바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기업가적 지향성은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민첩성입니다. 경쟁자들에 앞서 새로운 틈새 시장을 찾아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고 경쟁자들보다 빨리 새로운 제품들과 브랜드들을 도입하여 라이프 사이클상 성숙기나 쇠퇴기에 접은 활동을 전략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즉 지난 강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라는 라이프 사이클을 거치는데 이때 남들보다 빨리 새로운 시장의 제품을 출시해서 곡선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의류 브랜드 자라입니다. 우수한 공급망을 바탕으로 경쟁 기업보다 빨리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도 하고요.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매장 관리자는 시장 통찰력을 얻어 향후에는 어떤 제품이 잘 팔린지 그런 인사이트, 해안을 갖고 패션 트렌드를 이끌어가게 되는 게 바로 자라의 민첩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보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성공 요인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대표적으로 저가 운임 체계로 저가 항공 시스템으로 성공을 거두자 당시 미국의 대형 항공사들이 우리도 저가 시스템을 도입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취한 전략을 그대로 도입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모두 실패를 해서 대규모 적자로 이어집니다. 이에 우리는 왜 안 되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졌는데 이에 대한 해답을 텍사스대의
그 마이클 히터 교수는 많은 기업들은 해당 기업의 전략을 모방하지 전략적 기업가 정신을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전략은 누구나 쉽게 벤치마킹하고 따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져 있는 전략 뒤에 숨어져 있는 전략적 기업가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에는 어떤 전략적 기업가 정신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틈새 시장 공략입니다. 항공사의 경쟁사는 어딜까요? 당연히 다른 항공사겠죠. 하지만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경쟁의 기준을 기존의 항공사가 아닌 의외로 고속버스와 철도회사로 놓게 됩니다. 비행기 요금이 부담스러워 자동차나 기차를 이용하려는 승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공부한 학습한 기업가적 지향성 5대 요소 중 위험 감수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항공사가 우리의 경제는 다른 항공사가 아닌 고속버스나 철도회사로 놓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위험 감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유지 관리비를 낮추고 교육 훈련비를 또 부품 재고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또 포인트 투 포인트 직항 방식을 취했습니다. 즉 거점 도시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소도시를 중심으로 직항하면서 비용 절감을 했던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운영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또 보다 많은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객들을 실어 나르는 그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운행 대기 시간을 대폭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겠습니까? 지정 좌석제를 없애고 식사를 없애고 또 수화물을 유료화로 바꿈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빨리 수화물을 자신이 들고 타게끔 유도하고 이런 비용 절감 노력을 많이 펼쳤던 것이죠. 이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만의 혁신 전략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서비스를 간소화했습니다. 발권을 여행사에서 하지 않고 공항에서 직접 하여 불필요한 수수료를 제거했고 지정 좌석제를 없애고 원하는 장소에 착석, 기내식 대신에 간단한 스낵류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감소화라는 민첩성과 진취성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또 독특하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무원들의 분장 깜짝쇼, 다양한 의상을 통한 펀 경영을 통해 자율성을 제공함으로써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미국 최고의 항공사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처럼 최근 각광받는 기업은 혁신성, 준치성, 위험 감수성, 자율성, 민첩성이라는 5대 요소인 기업가 정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업에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 외에 지식과 서비스라는 추가된 생산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재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기업가적 지향성을 보유한 기업들은 보다 성과도 좋고 남들보다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렇다면 이런 기업가적 지향성을 조직 내에 어떻게 정착시킬 것이냐 그 시작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애플과 구글의 탄생 배경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와 컴퓨터 테크니션 워즈니악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스티브 잡스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을 불러일으키고자 했습니다만은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고급 기술을 갖고 있던 워즈니악과 새로운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했는데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워즈니악은 HP라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신의 만의 컴퓨터를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HP 회사에 이 컴퓨터를 시장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지만 회사에서는 개인이 만든 컴퓨터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게 합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이를 잘 포착해서 자신의 자동차를 팔고 자신의 집 창고에서
애플을 처음으로 탄생시킬 수 있게 된 것이죠. 구글은 레리 페리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대학원생이 1990년대 중반 다양한 검색 엔진의 불편사항을 목격하면서 구글을 만들게 됩니다. 웹 링크 간 상호 연결성 순서로 정렬시키기 위해 자신의 PC에 전체 웹사이트를 다 다운받고 페이지 랭크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에 스탠퍼드 인프라망에 뿌려놓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이에 호응하면서 구글이 마련한 것이죠.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21세기 최고의 기업 구글과 애플은 바로 그 시작이 작은 기회의 발견과 아이디어의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가 정신의 시작, 사내 기업가의 정신의 시작은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잘 기회와 맞닥뜨려 얼마만큼 시장에 실천력 있게 표출했느냐, 이것이 바로 사내 기업가 정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조직에서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퉈 조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확산시키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포스트잇으로 유명한 3M, 굉장히 독특한 룰이 있습니다. 바로 15%의 룰, 40%의 룰이라는 게 있죠. 뭡니까? 3M의 직원들은 근무 시간 중 15%는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해야 된다는 15% 룰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죠? 편할 것 같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40%의 룰이 있기 때문이죠. 40%의 룰은 뭐냐? 3M에서의 매출액의 40%는 반드시 신제품,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품에서 나와야 한다는 룰이 있기 때문이죠. 즉, 이 룰로 인해서 직원들은 이 15%의 룰을, 즉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굉장히 유용하게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글도 이와 유사한 룰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시간 중 70%는 핵심 프로젝트에, 20%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아이디어에, 10%는 자신이 원하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세맥스라는 세계적인 건설 자재 기업은, 이 기업의 독특한 것은 1인당 순이익이 우리 돈으로 6,100만 원으로 업계 평균의 4배에 달합니다. 한 2배 정도 높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수만도 있겠구나 싶지만은 세맥스의 1인당 직원의 순이익은 업계 평균의 4배나 높다는 것이죠. 또 연평균 매출액 신장률이 12%가 높습니다. 그 핵심 경쟁력의 원천은 아이디어 핑퐁 게임인 시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조직에서는 한 아이디어가 발생이 되면 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보통 경영진에서 컨트롤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맥스에서는 한 아이디어가 출시되면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 부서에서 그 아이디어를 갖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 보완, 개선, 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또 다른 부서에 시프트, 토스하게 됩니다. 또 그 부서에서는 그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보다는 개선, 보완,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덧붙임을 통해 또 이를 보완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완벽해지면 시장에 출시하는 아이디어 핑퐁 게임인 시프트를 통해 그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P&G라는 기업에서는 C&D, Connect and Development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끊임없이 수혈받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존스앤존스, 인텔 등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장터를 통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중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점차적으로 글로벌 기업일수록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문화, 또 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는 문화, 이를 우리는 사내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내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문화가 구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P&G의 C&D, Connect and Development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G 홈페이지에는 한때 이런 문구가 커다랗게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술을 찾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외부의 다양한 기술을 P&G에서는 능동적으로 수렴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죠.
P&G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내부 연구원은 7,500명이지만 전 세계에 외부 연구원 150만 명이 존재한다. 무슨 얘기죠? 커넥 디벨롭먼트, 연결과 개발이라는 관점을 토대로 내부 연구원의 아이디어만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활동하거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닌 사람들의 것들을 끊임없이 수렴하겠다. 이를 토대로 뛰어난 제품을 개발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P&G의 C&D 프로그램은 지난 2001년도에 도입돼서 2003년 알렌 레플리 회장이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주창하게 됩니다. 전체 획득 기술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끌어올려 50%까지 외부 아이디어를 통해 P&G의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자 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사내 기술만 고집하다가 혁신적인 상품을 만들 수 없겠다라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죠. 대표적으로 P&G가 C&D를 도입함으로써 도입한 게 진동 칫솔입니다. 외부의 아이디어를 사내 기술로 접목시켜 상품을 출시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기업가 정신의 시작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외부화시켜서 이를 기획화하는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 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유의해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보시는 그림처럼 가치 사실 단계별 부가가치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역U자형은 20세기 산업혁명기의 그 가치 사실별 부가가치의 크기입니다. 즉 20세기 산업혁명기에서의 부가가치는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제조, 가공하는 이런 곳에서의 부가가치 혹은 이윤율이 컸습니다. 하지만 제조, 조립가공, 인가공이죠. 이런 곳에서의 직원들의 아이디어는 그다지 녹록하게 쓰이지 못했거나 아이디어를 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 생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중요한 거지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U자형 커브를 보입니다. 즉 부가가치나 이윤율이 높은 항목이 디자인, R&D, 소프트웨어 개발 혹은 AS, 마케팅, 서비스 이와 같은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영역은 제조업과는 달리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활용될 수 있고 접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핵심 경쟁력으로 기업 성장에 기반이 되는 요소로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IBM의 사례입니다. 92년도 약 15조 원의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IBM은 우리 흔히 어떤 기업을 알고 있었죠? 컴퓨터 기업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80년대부터 컴퓨터 산업의 패러다임이 메인프레임에서 PC로 변화하는 환경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90년대 이후부터 부가가치가 낮은 범용 제품의 제조는 대거 아웃소싱, 외부화하기 시작했고 부가가치가 높은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 운영, 컨설팅 등 고객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으로 업체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하게 된 것이죠. 또 구글에서 제공한 구글 뉴스도 대표적으로 사내 기업가 정신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크리스나 바라타는 직원이 수많은 뉴스 가운데 내가 원하는 내 관심사에 따른 뉴스만 뽑아볼 수 없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에서 시작됩니다. 또 구글 조직 내부에서는 구글 아이디어라는 구글 내 혁신적인 아이디어 저장소가 있고 이를 표현하면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구글만의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즉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고 이를 기업가 정신 지닌 직원들이부터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구글 뉴스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은 생태계를 구축하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때 IT 최강자였고 또 인터넷의 등장으로 더 많은 기회를 도식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윈도우 시스템과 MS 오피스에만 재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반대로 라이언 에어라는 항공기업에서는 한정된 아이디어로만 비즈니스를 접근한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고 역발상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는데요. 당시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항공을 이용할 때 항공사에 착륙 경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착륙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하나의 경비겠죠. 하지만 라이언 에어에서는 역발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승객을 실어 날라 공항에 모셔다 오는 것이 아니냐, 또 이로 인해 공항세를 받을 수 있고 면세점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즉 라이언 에어에서는 고객을 공항에 모셔오는 것이 항공사에게 공항에서 오히려 착륙 경비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고 이를 진짜로 공항과 같이 협상을 하면서 착륙 경비를 면제받는 역발상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구글, 라이언 에어의 성공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차이입니다. 기존 방식을 계속 답습할 것인가, 새롭게 해볼 것인가, 또 조직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관행을 고집할 것인가, 이 차이라는 것이죠. 즉 사내 기업가 정신의 시작은 다양한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의지, 더불어서 조직 내에서는 이를 수렴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그 차이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